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 송세비입니다. 지난 한 주 건너뛰었는데 한 5천만 년 세월이 흐른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멋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들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 삼아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자주인 학회의 여행에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2020년 9월 19일 오후 1시 27분에 오랜만에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화창하니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듯한 느낌이 저희 집 베란다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대로 건너뛰었던 49장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저런 철학이 필요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좀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고하고 철학하면 되지 않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건데 이런 쪽도 공부가 도움이 되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49장이 좀 많이 긴 관계로 오늘은 요 한 장만을 읽는 것으로 낭독을 완수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관대학 저자 김갑수. 49장 유럽 철학과 구조주의, 강변과 관념. 한국 사회는 허세와 부화, 실질 없는 모방, 서구 껍데기에 대한 동경 등이 번복되어 있다. 서양을 추종하는 이른바 모양주의 가치관이 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일단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서양 철학을 대단하고 심오한 것인 양 부풀려서 말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외면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최근의 구조주의 철학을 공부하는데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입문서가 있다.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우치다 다추루는 쉽고 잘 읽히는 책이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존재론의 역사이다. 말을 바꾸면 있음의 형이상학적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의식의 중앙에 놓이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가 되고 다른 견해들은 억압한다. 그런데 인간의 인식 구조는 일자를 선택하면 타자를 변방화시킨다. 서양 철학은 존재를 중앙에 놓고 생성을 변방화했으며 불변, 초월, 이성을 중앙에 놓고 변화, 내재, 감성을 변방화했다. 그러나 구조주의 철학은 조금 다르다. 구조주의 철학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존재론의 철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구조주의자들은 서양인들이 상식처럼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온 나라는 주제에 대해 구조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밀었다. 근현대의 유럽 철학은 헤겔, 마르크스, 실존주의, 구조주의의 순으로 세를 형성해 왔다. 이 책의 저자는 구조주의의 원류가 되는 세 사람으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니체를 든다. 마르크스는 자아라는 개념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의식의 주체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계망의 중심에
주관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행위의 매듭 속에서 주체가 결정되는 탈중심화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평상적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의식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그 무엇, 즉 억압의 메커니즘을 문제 삼았다.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도 억압이라는 메커니즘의 보편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의 가치나 당위적 명령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의 고유한 편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덕적 가치들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도덕적 가치는 우선 그 자체로 문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가치들이 성장, 변화에 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니체는 대중이란 짐승의 무리와 같으며 그 특징은 균질적 행동 패턴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특징인데 현대인은 모두가 동일하게 되는 것에서 행복과 쾌락을 찾는다. 마치 똑같은 구령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를 젓는 로마 군단의 노예들처럼 말이다. 니체에 의하면 노예와 대비되는 것은 귀족이다. 귀족은 자기 외부에 있는 가치에 구속되지 않는다. 귀족은 자기 자신의 충동에 의해 자신의 삶을 마음껏 긍정한다. 이 귀족의 최고 극한점이 있는 것이 초인이다. 초인을 향한 열망. 자기 자신의 현실을 격렬하게 혐오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격절의 열망을 거리의 파토스라고 한다. 니체의 초인은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의미를 지닌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비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해탈을 추구했지만 니체는 삶의 비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긍정한 생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맹자의 물음에 답해야 구조주의는 인간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해야 하는지의 물음이다. 지금은 구조주의 이후의 시대라고 한다. 저자는 이것을 구조주의가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명한 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자명한 이름으로 더욱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양 사상은 아직 구조주의에서 빠져나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프로이트가 빈에서 정신분석 강의를 하고 있던 즈음, 그러니까 1907년에서 191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페르니당 드 소슈에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상당히 전문성 높은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사상사적으로 구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슈에르에 의하면 명명되기 이전의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맵다와 뜨겁다는 둘 다 핫이다. 서양인에게는 우리말 몸살에 부합하는 언어가 없다. 이것은 개념이 없으면 존재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슈르는 인간의 인식이나 의식 그리고 언어 기호에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결합은 제멋대로, 즉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코키탄스, 생각하는 실체가 붕괴된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저자 우치다 타츠루는 무지는 단순히 지식의 결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는 어떤 것을 모른다는 것은 대체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말과 같다. 지식 탐구는 무엇을 알려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성, 가족,
사랑, 화폐, 욕망, 국가 등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구조주의는 통념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의 유효성을 알려준 사상이다. 이런 연유로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구조주의를 거부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사고와 판단은 어떤 특수한 조건에 의해 성립하는가라는 의문을 파고들어 그것을 일상의 생활과 연결했다. 그는 사회 집단의 역사적인 변화 역할을 하는 요인이 계급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방식을 계급의식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개별성은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통적인 인간관을 밀어내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리를 펼쳤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창조물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규정한다. 생산관계 속에서 인간은 만들어내는 것을 매개로 자기의 본질을 알아차린다.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명제였던 누구인가는 존재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반면 마르크스의 어떤 일을 하는가는 행동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 마르크스의 인간관은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도약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는 헤겔의 인간학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마르크스를 구조주의의 원류라고 본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주체성의 기원은 주체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행동에 있다. 이것이 구조주의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며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구조주의의 원류가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몽과 실천과 사회 변혁의 사상가였다. 그는 노동으로부터의 인간 소외 문제를 눈여겨보았고 소외된 노동자 계급의 해방 없이는 인간 전체의 참된 해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사물을 발전적 운동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으로 변증법을 제시했다. 유물 변증법이란 관념론과 대조되는데 이것은 자연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운동하고 변화하고 관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세계 내지 역사에 적용시킨 것이 유물사관이다. 마르크스의 꿈은 계급과 사유재산제가 없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있었다. 그는 사유제를 폐지하는 혁명의 실행자는 프롤레타리아트이며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란 곧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이론가라고 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은 노동력을 사들이고 착취하지 않으면 파멸한다. 또한 노동자는 자본이 고용해주지 않으면 파멸한다.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잉여 가치론 따위로는 자본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다름 아니라 해적놈들의 폭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교환의 논리가 아니며 자본의 축적이란 기실, 반시장의 논리에서 생겨난다. 반시장이란 경쟁과 규범이 아니라 독점과 지배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장과는 다른 세상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었다. 맹자의 공손춘하에는 경제를 농단하는 천장부가 나온다. 천장부란 권력과 결탁하여 특수한 독점 지위를 차지하는 인간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상황은 일찍이 어느 문명에나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광역화는 원거리 무역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대기업이 생겨난 것도 물류를 장악하기 위한 필연성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어 금융 사기꾼들의 폭리에 의하여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일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니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공통점은 인간은 자기 정신 생활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데에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계급적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생각한다고 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예컨대 실수, 건망증, 강박신경증, 히스테리 등이 모두 무의식의 소산이다.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중시한 것은 억압이다. 억압이란 어떤 심적 과정을 의식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의 방과 의식의 방이 있으며 이 두 방 사이의 문지방에 문지기가 있는데 바로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이 억압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심적 활동 중에서 의식화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무의식으로 밀려난다. 의식의 방에는 문지기가 허가한 것만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문지기가 어떤 기준으로 입시를 허가하는지, 또한 왜 그 문지기는 그곳에 있으면서 검사를 하는지를 논증하지 못했다. 구조주의 이전에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주장한 바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거나 이를 기초로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욕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생산은 노동의 관계망 속에서 행동을 통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고, 프로이트는 인간 주체가 자기는 무엇인가를 의식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사고는 자유롭지 않으며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외적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카롭게 외친 사상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이다. 니체는 인간은 자기의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타인이다. 각자가 각자에게 가장 먼 사람이다. 우리는 결코 인식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고전문헌학으로 출발한 연구자였다. 고전문헌은 일단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괄호 속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가치 중립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니체는 당대인을 향해 억측에 의한 판단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격렬히 비판했다. 여기서 당대인이란 유럽의 부르주아 기독교 신자가 된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것을 인류의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한 시대의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편협하고 왜곡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니체는 자기의식의 치명적인 결여로 인해 당대인은 끔찍한 바보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어떻게 해서 현대인은 바보가 되었는가? 도덕이 무슨 도움이 될까? 니체는 선악의 관념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선악의 관념은 각각의 사회 집단이 지닌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사상은 숙주 철학. 니체는 대중사회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무리를 이루어 오로지 이웃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사회이며 비판이나 회의 없이 전원이 눈사태를 피해 달려가듯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니체는 이런 비주체적인 군중을 가리켜 짐승의 무리라고 일컬었다. 그들의 행동 기준은 타인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점이다. 대중은 모두가 동일하게 짐승의 무리처럼 도덕을 균질화한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모든 특수한 요구, 모든 특권과 우선권에 대해 저항하고 동등하게 동고동락하며 같은 종교를 신봉하고 같은 것을 느끼고 살고 고민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에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체는 현대 대중의 비슷한 얼굴, 비슷한 생각, 비슷한 느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가리켜 개체의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흐물흐물한 덩어리라고 표현했다. 공리적인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익을 계산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대의 짐승의 무리들은 전원이 일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결과 단순한 일치성만을 도덕으로 간주하는 도착적 도덕이 탄생했다. 이런 사회에서는 동일하면 선, 다르면 악이 된다. 니체는 현대의 대중은 강한 힘에 굴복해서 짐승의 무리가 된 사회 집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중은 노예일 뿐이다. 니체의 후기 저작에는 이 노예들에 대한 조소와 매도의 말이 넘쳐난다. 니체는 노예의 대칭에 귀족이 있다고 했다. 니체에 의하면 귀족이 되는 것만이 대중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귀족은 대중사회의 결함에서 자유로운 무구하고 고상한 존재이고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귀족은 행동하기 위해 외적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문무를 겸비한 인간이다. 모든 귀족적 도덕은 의기양양하게 자기를 긍정하는 데에서 생긴다. 이 귀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 초인이다. 초인에게 인간은 인간에게 원숭이와 같다. 그러나 니체는 초인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하지 않았고 초인이 되는 방안 제시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니체는 대책 없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초인이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따름이다. 니체는 바꿔치기의 천재였다. 이것은 니체 사상의 치명적 결함이다. 귀족이란 무엇인가? 노예가 아닌 것이다. 초인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아닌 것이다. 고귀함이란 비천함이 아닌 것이다. 결국 인간을 고귀한 존재를 고양시킬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혐오를 불러일으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열정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므로 니체의 사상을 추적하다 보면 고상함을 위해서는 혐오스러운 존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도착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혐오감이 자기 초극의 열정을 제공한다. 고상함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저급함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흑백 논리 또는 거짓 딜레마와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숙주 철학에 불과한 것이다. 니체의 사상은 궁극에는 초라하고 폭력적인 반유대주의의 프로파간다로 나타났다. 그의 사상은 히틀러의 망상을 자극했다. 이것은 니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른바 초인 사상이 인류에게 안겨준 재앙이었다. 푸코의 수명이 가장 길 것 같다. 제3세대 구조주의의 사총사라는 칭호가 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문화인류학, 자크 라칸, 정신분석학, 롤랑 바르트, 기호론, 미셸 푸코, 사회사이다. 이 중 미셸 푸코는 니체의 계보학적 사고를 계승했다. 푸코는 니체의 대중혐오를 그대로 계승, 인간지성의 일부분이 혐오감을 추진력으로 해서 운동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우리에게는, 특히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금 여기 나를 역사의 진화에서 최고 도달점, 필연적인 귀착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여기 나를 향해 일직선으로 진화해 온 과정이라고 믿는다. 이런 진보주의에 의하면 역사는 차례로 보다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푸코는 이런 진보 사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푸코에 의하면 역사의 직선적 추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푸코는 모든 사회제도는 과거의 어느 지점, 몇 가지 사실의 복합적인 효과로서 탄생했다고 보았다. 직선, 단선 사관을 거부한 아시아의 사상가로 노자가 있다.
노자는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인간은 정말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4명의 조부모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 셋을 무시하고 하나만을 조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2, 4, 16, 256, 65,536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이 무한대의 조상 중에서 과연 누가 나의 직계조상이란 말인가? 노자뿐 아니라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제기되는 다원 우주론 역시 직선사관과 정반대가 된다. 왜 어떤 사건은 선택적으로 억압되고 비밀에 붙여지고 은폐되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상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니체의 계보학적 사고를 계승한 점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인과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푸코는 이런 믿음을 분쇄하겠다고 작심하고 연구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들의 제목,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광기의 역사, 지식의 고고학 등에서는 푸코의 이런 의지가 읽힌다. 푸코가 전복시킨 상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신질환에서 건강대 이상의 경계라는 개념이다. 푸코는 정신상의 건강대 이상 구분은 사실상 근대 도시와 가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에서 광인은 초자연적인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죄에 빠진 사람이다. 그러니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원래 광인은 세속과 영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즉 천사와 악마와 인간이 세계를 나눠 갖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인은 볕이 드는 장소에서 추방되었다. 근대 국가의 세계는 표준적인 인간만이 사는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유럽 문명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제시켰다. 푸코는 17세기 유럽은 대감금 시대였다고 말한다. 유럽 문명은 배제와 격리의 대상을 정신병자는 물론 기형인, 불황자, 실업자, 거지, 빈민, 자유사상가, 성변태자, 무신론자, 낭비벽자 등으로 마구 확대했다. 광인의 배제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광기를 배제한 것은 놀랍게도 이성이었다. 유럽의 근대 국가에서는 광인을 결정하는 권리가 사법에서 의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자 단단한 격리가 부드러운 격리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의료와 정치의 결탁, 지와 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고대의 권력은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현대의 권력은 감촉이 부드러운 이성적인 대리인인 학술적인 지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 결과 권력에 의한 통제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행사되기에 이르렀다. 푸코에 의하면 신체도 하나의 사회 제도이다.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걸음은 남바, 살짝 땅에 스치듯 중심 이동을 하며 걷는 걸음이었다.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때까지 모두 남바로 걸었다. 한편 조선인들은 팔자 걸음을 걸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모두 군대의 행진과 비슷한 유럽식 걸음으로 바뀌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역죄 처벌은 잔혹했다. 이것은 왕의 자연적 신체가 아닌 정치적 신체를 침범한 행위에 대한 응징이었기 때문이다. 왕의 일은 두 개의 신체가 있는 셈이다. 권력자들은 대역자의 정치적 신체를 상정해 엄청난 신체형으로 그를 끝까지 파괴하는 형벌을 구사했던 것이다. 현대인의 신체와 중세인의 신체는 개념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신체적 고통도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병사가 무적의 병사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모두가 고통을 예리하게 느끼는 민중이 되었다. 신체가 대상화되고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학생과 국민의 신체 통제는 국가체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근대 국가는 국가가 주도하여 체조를 보급했다. 1970년대 한국인에게는 보건체조라는 게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작 가능한 신체, 순종적인 신체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신체의 지배를 통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정치 기술의 최종 목적이다. 장수를 쏘지 말고 말을 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신을 통제하기에 앞서 신체를 통제하라는 말과 같다. 푸코와 더불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인 앞으로 나란히 정신통일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푸코는 권력이란 모든 수준의 인간적 활동을 분류하고 명명하고 표준화하여 공공의 문화재로 지의 목록에 등록하려고 하는 축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부여되는 것, 그것 자체가 권력이다. 다만 푸코의 목표는 권력을 비판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푸코의 목표는 세계의 성립이나 인간의 모습을 정리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에 의해 세계가 구동되는 한 모든 것이 반드시 권력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었다. 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우리의 의심까지도 제도적인 지로 의심받는 그 제도에 속한다는 불쾌감. 푸코는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권력에 대한 반역을 줄기차게 노래하고 있는 아둔한 학자나 지식인들에게 모멸감을 보였다. 이러한 불쾌한 일들에 조종당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기 언급이 푸코가 보여준 비평의 핵심이다. 이런 면에서 대중 증오는 푸코가 니체로부터 계승한 지적 자질이다. 나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경유하여 형성된 것일까? 이런 노력은 푸코에 의하면 자기 눈으로 자기 뒤통수를 보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 바로 이 무모함 때문에 푸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의될 것이다. 기호학과 싸가지 없고 상투적인 언어. 몰랑 바르트는 기호학자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기호는 소쉬르가 정의하고 사용한 학술 용어이다. 기호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어떤 표시이다. 하지만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의 의미는 좀 더 엄밀해진다. 예를 들어 하늘 가득한 검은 구름과 폭풍, 번개와 천둥, 하품과 졸림 등은 기호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이것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징후라고 한다. 다음으로 화장실 문에 붙은 양복 입은 사람 모양의 실루엣이나 스커트 입은 사람 모양의 실루엣 역시 기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상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자, 신사용, 숙녀용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기호이다. 이 문자들과 남자 또는 여자가 배설을 하는 행위 사이에는 인위적인 약속 외에 그 어떤 자연적 결합도 없다. 이처럼 기호는 어느 사회 집단이 인위적으로 약속한 표시와 의미의 결합이다. 여기에는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의 기능적 관계만 있다. 소쉬르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을 시니피앙, 의미되는 것을 시니피에라고 불렀다. 그런데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호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집이나 복장이나 음악이나 자동차 등도 얼마든지 기호로 기능할 수가 있다. 기호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기호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발신하고 해독되는지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소쉬르가 규정한 기호학을
모든 문화 현상에다 적용시킨 사람이 롤랑 바르트였다. 우리의 사고나 경험의 양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이 의존하며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나 경험의 양식도 달라진다. 그런데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 랑그, 언중의 유형적 문체와 스틸, 개인의 개성적 문체이다. 롤랑 바르트는 이 두 가지 규제 외에 제3의 규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그것을 에크리투이르라고 불렀다. 바르트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자연적 어법에 부여해야 하는 사회적 장을 선택하는 것이 에크리투이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언어 행위를 할 때 사회적인 어법, 화법, 어조 등이 반영된 사회적인 장을 선택한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언어의 에그리튀르에는 아저씨의 에그리튀르, 아줌마의 에그리튀르, 교사 또는 깡패의 에그리튀르 등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는 에그리튀르의 죄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한 에그리튀르가 지속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다. 바르트는 어떤 집단 고유의 에그리튀르가 지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즉,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비감성적인 언어, 가치 중립적인 듯 보이는 언어.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언어가 가지는 예단과 편견의 위험성을 바르트는 경고한 것이다. 이런 바르트의 생각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페미니즘 비평의 언어이다. 남성 중심적인 언어는 온갖 기호 조작을 통해 끊임없이 남성의 위신과 우월성을 말하고 정치 권력과 사회 문화적 자원의 남성 귀속성을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권적 텍스트를 멀리해야 언어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싸가지 없는 말투를 배우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상투적인 언어의 인간이 되고 싶으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아라. 싸가지가 없다, 상투적이다는 아주 나쁜 말 같지만 사실 나는 오늘날 이 두 유형의 사람이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싸가지가 없거나 상투적인 사람은 현대 한국인의 대세를 이루는 일종의 패권적 캐릭터라는 것이다. 우리는 글을 쓸 때 한국어로 쓴다. 그리고 우리의 글에는 생득적인 언어 감각이 반영된다. 이것을 바르트는 각각 랑그와 스틸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언중과 문체라는 말로 바꿨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언중과 문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글쓰기를 필연적으로 규제하는 요소이다. 언중은 외부적 규제, 문체는 내부적 규제이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이 두 가지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 두 가지 규제 외에 제3의 규제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에크리튀르라고 앞에서 말했다. 이 프랑스 말은 한국어로 번역이 어렵다. 이것은 화법 플러스 어조 정도의 뜻으로 파악하면 되겠다. 모든 화법은 패권을 다투는 투쟁이다. 따라서 어떤 화법이 한번 패권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전역으로 퍼지고 징후가 없는 편견이 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가 떠드는 언어, 그리고 일상의 수다 등이 패권을 장악한 화법이다. 특히 바르트는 어떤 집단 고유의 화법이지만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진 화법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화법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졌기에 뚜렷한 징후가 없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비감정적이어서 가치 중립적인 언어처럼 보인다. 나는 손석희의 언어에서 이런 점을 읽는다. 손석희의 언어는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친문의 언어이다. 친문들의 언어가 왜 다들 비슷한지를 생각해보라. 그런데 바르트는 바로 이런 언어가 가지는 예단과 편견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다. 바르트는 이런 화법 속에는 사회 집단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고 했다.
이런 언어에 깃들여지면 상투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투적인 인간이란 비자주적인 인간과 90% 이상 동의어가 아닌가. 사르트르의 허점과 레비스트로스의 맹점.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친족 구조를 음운론의 이론 모델로 해석하는 대담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야생의 사고에서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통렬하게 비판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5년 동안 프랑스 사상계를 휩쓴 실존주의를 붕괴시켰다. 레비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하이데거, 야스퍼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에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이론을 접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맞춰 프랑스인들은 의식이나 주체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고 규칙이나 구조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실존이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서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뜻을 지닌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그 인간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좋은데 행동은 나쁠 경우 실존주의적으로 그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된다. 사르트르는 참여하는 주체를 말했다. 참여의 원래 뜻은 구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결단과 관련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은 중국 명말 청초의 사상가 고연무가 한 말 천하흥망 필부유책과 별로 다르지 않은 뜻이다. 1952년 사르트르는 까미와 논쟁하면서 까미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까미는 2차 대전 때는 레지스탕스에 가담했지만 불과 7년 후에 알제리 해방 투쟁이 벌어졌을 때는 제3세계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까미에게 지식인의 사명은 역사적 상황의 변동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적절한 계급적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 있는데 까미는 자기 변형의 노력을 게을리했고 지식인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르트르는 과거 절친한 동지였던 까미에게 역사적으로 틀렸다 라고 하면서 사상가로서의 자격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우리가 알듯이 실존주의는 신을 배제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한 번 배제했던 신을 역사라는 이름을 붙여 뒷문으로 끌어들이는 모순을 범하고 만셈이다. 레비가 사르트르를 비난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레비는 야생의 사고에서 미개인의 사고와 문명인의 사고는 발전 단계의 차이가 아니라 애초부터 다른 것이므로 우열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문명인이 야생지대에 가서 야생인에게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야생인의 사고를 문명인의 기준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레비는 문명인은 자기 세계만이 객관이고 타인의 세계는 주관이라고 치부하는 우를 범한다면서 사르트르의 역사 개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레비는 역사를 갖지 않는 민족 집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며 문명인의 오만과 서구적 지성의 우쭐거림에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사르트르가 나는 생각한다의 죄수가 되었다고 혹평을 가했다. 이에 대해 사르트르는 구조주의는 부르주아가 마르크스에 대항하여 쌓아올린 최후의 이데올로기적 장벽이라면서 역사의 이름으로 구조주의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마르크스주의자에 따르면 역사의 법정은 역사를 관통하는 철의 법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때 오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한다. 사르트르 역시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문제는 사르트르와 레위의 대립에서 승자는 사르트르가 아닌 레위였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사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알제리 해방 투쟁에 지지를 보내지 않은 까미에 대한 사르트르의 비판은 윤리적으로 정당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에는 교조와 과장이라는 구멍이 있었다. 이 비판의 과정에서 사르트르는 굳이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마르크스의 권위를 가져다가 들이댈 필요도 없었다. 그저 까미가 실망스럽게도 이기적으로 보수화되었다고 간단히 지적했으면 될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레비가 사르트르보다 우월한 사상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레비는 순발력 있는 논리의 소유자지만 자기 논리에 치여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그의 독창적 발견이라고 상찬되는 친족 구조 연구에는 작은 것에 가려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이른바 목욕물 버리며 어린애까지 버리는 오류가 게재해 있다. 인간은 왜 근친상간을 금지했을까? 레위는 여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근친상간의 금지란 인간 사회에서 사내가 계집을 획득하려면 이를 다른 사내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고 후자는 계집을 딸이건 자매건 전자에게 양도한다. 남자는 다른 남자로부터 그 딸 또는 자매를 양도받는 형식 이외에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의 대발견이라는 것이다. 레비는 말한다. 어떤 일정 세대에 여성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생긴 최초의 불균형은 후대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정된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여기서 키워드는 반대급부이다. 레비는 말한다. 어떤 증여물을 받은 사람은 심리적인 부채감을 갖게 되고 답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어서 또 레비는 말한다. 이 반대급부의 제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인간 집단에서 관찰된다. 그래서 증여는 인류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인류는 남자가 여자를 증여하고 답례받는 방식으로 친족이 유지된다는 레비의 말이 가당한가? 일단 이것은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여성에게 이토록 모멸스러운 성차별적인 주장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여성 이상 성향자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다. 레비 같은 유럽인은 선망하고 거기서 영향받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의식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 난감이다. 이것은 바이블 창세기의 갈비짝보다 더 여성 비하적이다. 이런 것을 프랑스 철학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논의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사르트르와 레비가 벌인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대결에서 윤리적으로는 사르트르를 지지하고 논리적으로는 레비를 지지한다. 하지만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에게는 허점이 있었고 구조주의자 레비에게는 맹점이 있었다. 사르트르의 허점은 이념을 절대시했기 때문이고 레비의 맹점은 논리를 절대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럽 철학 읽어서 백해무익한 책도 있다. 사물의 이면에는 본질이 숨어 있는데 이를 가리켜 헤겔은 절대정신이라고 불렀나 보다. 1860년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예나에 입성했을 때 헤겔은 마상을 나폴레옹에게 반했던 것 같다. 예나 대학 교수였던 헤겔은 그날 밤 마상의 절대정신을 보았노라고 적었다. 이런 예화를 다소간 경탄스럽게 말하는 한국인 서양 철학 교수를 본 적이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자유정신을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엄연히 침략자였다. 따라서 그의 본질은 절대정신 따위가 아니라 침략이라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나는 헤겔이 조선 말기에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근대를 선망하는
친일 계몽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천박하고 우둔하고 역겹고 메스껍고 무식한 사기꾼인 헤겔은 뻔뻔스럽고도 어리석은 소리들을 잔뜩 늘어놓았는데 이것을 그의 상업적인 추종자들은 불멸의 진리인 양 나팔을 불어댔으며 바보들은 그것을 진실인 줄로 알고 환호하며 받아들였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18세 연상인 동업자 헤겔에게 퍼부은 독설이다. 그런데 이런 독설이 이것 말고도 여러 번이나 더 행해졌다는 점에서 독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신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국의 진보주의자 중에는 헤겔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아마 헤겔 하면 변증법이나 절대정신 그리고 이성이나 자유 등을 떠올릴 터이다. 마르크스가 헤겔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헤겔의 유명한 저작으로 역사철학 강의가 있다. 이것은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5학기 동안 강의한 노트를 제자 이 간스가 사후 편집 제작한 책으로서 헤겔 역사철학의 입문서 성격을 띈다. 나는 바로 이 역사철학 강의를 읽고 쇼펜하우어의 심정을 다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럽 철학을 논의하는 중에 유럽 근대 철학의 중요 인물 헤겔의 품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헤겔의 품성은 인종주의와 역사적 무지와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면모는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 도처에 산재해 있지만 지면상 한두 가지씩만 골라 제시한다. 아메리카 토착민의 나약함이 흑인을 아메리카로 끌고 와서 각종 노동을 시키게 된 주요 이유이다. 왜냐하면 흑인은 인디언보다 유럽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가운데선 공부할 마음을 가진 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셔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이러한 심신의 박약에다가 생활을 문명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말과 철이 없어서 정복당한 것이다. 유럽은 잉여물자를 아메리카에 보내주었다. 이 글에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지독한 인종편견 외에도 유럽인의 노예제도와 아메리카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헤겔은 말한다. 흑인은 자연 그대로인 완전히 야만적이고 자유분방한 인간이다. 그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경외의 마음과 공동정신, 심정적인 것을 내다 버려야 한다. 흑인을 다소나마 문화에 접근시킨 것이라면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들 수 있을 정도이다. 흑인은 도덕적 감성이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전혀 없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부모는 자식을 팔고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판다. 다음을 읽어보자. 중국 민족은 정신에 속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자유로운 공동정신, 도덕심, 감정, 내면의 종교, 학문, 예술 등이 결여되어 있다. 황제는 선의로 대하지만 백성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마음이 전혀 없고 위험에 찬 황제의 수레를 끌기 위해서만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노예로 팔리는 것도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헤겔에게 쓰면 당혹해할 모양주의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헤겔은 이토록 아시아에 무지했으니까 그 유명한 특유의 문명 석차론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동방제국의 사람들은 정신 또는 인간이 그 자체로서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다만 한 사람만의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는 단순한 자의 횡포, 둔감 또는 단순한 하나의 자연적 우연 또는 자의에 불과한 열정이다. 따라서 이 한 사람은 전제군주이지 자유로운 성인은 아니다. 헤겔이 공자를 평가한 대목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그는 공자의 주요 저서에는 성실한 도덕적 발언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나 반성, 탈선이 많아서 내용은 통속 도덕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는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인데 이것은 근대 역사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과 조선 역사학자들의 근대주의는 헤겔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았다. 부언하자면 일본의 식민사학자들과 헤겔 같은 부류의 유럽 철학자들은 어떻게 다를까? 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는 읽어서 백해무익한 책이다. 자크 라캉,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자크 라캉은 정신분석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말 프로이트로 돌아가라는 아마 그 방면에서는 꽤 유명한 것 같다. 난해하고도 복잡스러운 라캉의 정신질환 이론은 상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치료법이란 프로이트식의 대화법이다. 다만 심오하고 복잡한 듯해 보이는 그의 정신분석 논리는 두 가지 결론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정신질환자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처럼 정신분석가의 치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라캉이 제시한 세 가지 유명한 견해인 거울 단계와 아버지의 이름과 타자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거울 단계 이론이란 라캉이 1936년에 발표한 것으로 사람이 생후 6개월이 되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강렬한 희열을 느끼며 단번에 나를 파악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때 파악한 나는 실제로는 진정한 나가 아닌데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 가정한다. 결과 인간은 평생 광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나는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을 1%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이 생후 6개월이 되어 거울을 본다는 것도 라캉의 자의적 상상이고 거기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희열을 느끼며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도 라캉의 자의적 상상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다음의 논의인 진정한 나와 가식의 나 등도 허구적 창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실 이런 것은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론은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거울 단계 같은 것을 체험했다고 인정할 인간이 몇 퍼센트나 될까? 모양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거울 단계로는 이론이 아니라 라캉의 의견일 따름이다. 다음으로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수용하여 인간의 일정한 성장 시점에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와 단절하면서 어른이 된다고 했다. 이것을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했던가. 여기서 아버지란 사회일 수도 있고 부조리한 권력일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유아기의 성적 체험에 있다고 했는데 딱하게도 나에게는 유아기의 성적 경험 같은 것이 없다. 아마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이다. 나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를 상상적 창작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라캉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캉이 남긴 유명한 말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약간 복잡한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지정해주는 것에 대한 욕망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인간이 선호하는 직업, 선호하는 배우자 등은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타자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욕망의 주체는
타자의 장에 종속된 상태로서만 주체일 수 있다. 인간은 욕망의 대상을 발명하지 않고 타자로부터 지성받는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 맞는 말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자연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이 있다. 자연적 욕망이란 식욕과 성욕이 대표적이다. 나는 이런 욕망을 타자 기준으로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적 욕망, 즉 직업이나 배우자 등에 대한 욕망도 전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만 말하기에 난점이 있다. 인간에게는 편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런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좋은 직업이나 좋은 배우자를 욕망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기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라칸 같은 사람이 대단한 학자로 부각되는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세속적인 학력이 높은 학자가 괴이하고 난해한 이론을 발명, 창작하고 운때가 맞으면 갑자기 유명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상품의 시장은 프랑스 본국을 비롯한 유럽이 아니라 한국처럼 모양주의들이 득실거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이다. 이로써 약속드린 장을 마쳤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집 주변에 그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도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